소년보호사건 송치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만약 그 피의자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이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로 송치가 됩니다. 만약 만 14세가 넘은 범죄 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살펴봐서 매우 중대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길 만한 사건이라면 형사법원으로 정식 기소하지만 어느 정도 중대하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소년원 정도 보낼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범죄 소년의 사건은 형사 기소보다는 만 14세가 안 된 촉법 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촉법 소년이냐 범죄 소년이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미성년자인 애들은 범죄가 비교적 중대하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년사건을 받은 판사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하여 아이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 성향 등을 상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재판기일을 한번 잡고 애들을 불러서 재판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수감 형태의 임시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구치소 유사한 기관에서 아이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 정도까지 생활을 한 뒤에 판사가 통상 다시 재판기일을 잡아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법원 판사가 아이가 매우 잘못이 크다 싶으면 8호, 9호, 10호 같은 소년원 등에 수감시키는 수감형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가지를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 내에서 조사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국 재판에 수감형 처분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사회내 처분이 나오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차분히 착착 준비해왔으면 좋겠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이 시점에서라도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만한 책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 받았는데 검사가 봤을 때 완전히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죄도 아니다 싶으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재판부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호사건 송치됐다는 것은 일단 중대한 고비는 넘어갔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분이 친모나 친부라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 특별히 대비할 것이 없습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셔서 법원이 교육이나 수강 등을 명령하는 아동보호 처분을 받으시면 충분해요. 그러나 만약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든지 보호사라든지 강사라든지 혹은 학부모랑 심대한 트러블이 있어서 간신히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도 여전히 형사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공무원 등의 경우에 중대한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점에서라도 보호사건 전문부펌이랑 반드시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불처분을 받는 거겠죠.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에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돼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다. 두 번째로는 아동보호처분이 나온다. 세 번째로는 불처분이나 무죄 등을 받는다. 친부모라면 아동보호처분이 나와도 충분하지만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불처분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